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분석하는 사건 이야기 크라임.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시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을 모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배상훈 교수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팟빵 오리지널 카페에 가입을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 다 답글을 달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에는 미리 제가 이번 방송할 아이템을 미리 카페에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만 좀 카페 가입하신 분들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고 그러려고 합니다. 되는 대로 저희 스튜디오 사진이나 교수님의 그 잘생긴 용안을 조금 올려드린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있으니까요. 네, 좀 많은 가입 pbo.kr입니다.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청취자들 중에서요, 여러 직종들이 있지만 작가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책을 후원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 심아진이라는 작가님, 심아진 작가님의 어쩌면 진심입니다. 라는, 어쩌면 콤마 진심입니다라는 책인데요. 지금 현재 해외에서 거주 중이시고요. 네. 이 책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crime@팟빵.com으로요. 주소하고 성함, 연락처 꼭 적으셔야 됩니다. 택배 받아야 되니까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요. 집으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생각이 좀 빨간 분이세요. 제가 앞에 머리말을 하고 조금만 살펴봤는데요.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책도 어떤 보면 그런 거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근데 책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안 읽어봤기 때문에 소개는 못 드리지만 조금 포스트 모던합니다. 일반적인 줄거리, 어떤 주인공 줄거리 이런 게 아니라 이희락이라는 인물의 진심의 인칭을 부여해서 그 진심과 넌 누구냐, 진심 넌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통의 글쓰기와 좀 다른 작법으로 쓰신 책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관심 있으시면은 메일 보내주시면 책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또 이영학의 살인사건, 그리고 학대의 정황들, 그리고 그 집에 깔려있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이제 시작 전에요. 다른 사건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사건을 다루려고 하냐 하면은 역시 조금 비슷한 궤에 같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날카로운 범죄 분석. 배상훈의 범죄 분석. 2011년 7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수원시 권성구에 있는 한 자택, 황덕하 씨는 자신의 부모의 집이 있는 이곳에서 2년 전 이혼한 전부인 최모 씨를 불렀습니다. 황덕하 씨는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최모 씨가 거절하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황 씨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해간 30cm 회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곧 최 씨를 6차례 찔렀습니다. 최 씨는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그는 부모님에게 나도 죽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황 씨의 부모는 119에 신고했지만 치명상을 입은 최 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황 씨는 그 후로 2달간 행방이 묘연했고 수원 남부경찰서는 그를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칠보산 중턱에서 황 씨의 차량을 찾아냈지만 황 씨 본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이 며칠 동안 칠보산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주변 지인들에게 수사도 벌였지만 황 씨의 소재는 결국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출금 기록이나 휴대전화 사용,
인터넷 접속 같은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키 178에 등산복 차림, 고시원 거주, 블로그 운영 등의 신상 정보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황 씨가 자살을 했을 가능성과 고시원에 은둔하고 있을 가능성을 모두 검토했으며 또한 너무나 생활 반응이 없다는 점에서 은둔하고 있다면 누군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네, 이 황덕하라는 사람이 전처를 찌르고 사라졌는데 2달 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지금 이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이 사건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일종의 치정 사건이겠죠. 네. 뭐 이혼한 전부인 관련된 부분에서 재기업 원하고 안 하고 막 뭐 다툼을 하다가 네. 심각한 치명상을 입히고 도주한. 네, 근데 자신의 부모 집에 불렀고 자신의 부모님이 있는데 또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도구를, 칼을 30cm 회칼을요. 회칼을 준비했다는 건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을 것인데 그 장소를 왜 부모님의 집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근데 그거는 네. 부모님한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다. 뭐 흔히 말하는 지금 이게 가정 관련된 부분과 연관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뭐 이건 추정입니다만 평소에 뭐 이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뭐 그랬다고 하면은 한 번에 해결할 생각이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같이 재결합한다고 약속을 해라. 뭐 네. 이렇게 칼을 위협하고 뭐 이런 부분 이렇게 계획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아니면은 뭐 네네. 같이 쭉 찔러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 네. 뭐 이런 식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부모 앞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관계이기도 한데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가정이라고 보면 부모님이 포함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누가 보이려고 할까라는 일반적인 상식이 좀 있어서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부모님 앞에서도 네. 아이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많이 그래요. 네, 그 부분은. 네, 그런가요? 왜 그런 심리는 어떤 건가요? 부모님 앞에서. 왜냐하면 네. 그건 가족과 연결돼 있어요. 가족주의죠. 가족과 관련된 네. 심리적인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나와 내 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네. 가족. 그러니까 내 윗대의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니까 가족 생활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못하는 거니까 잘해보겠다고 누군가 증인이 표했다면 부모가 될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달 동안 행방이 사라졌습니다. 산 중턱에서 차량이 발견됐다. 이거는 뭐 버리기에는 차량을 단지 버리기에는 산 중턱은 뭐 이해가 안 되는 장소여가지고요. 자기가 걸어가기 힘드니까 네. 차량을 가지고 산 중턱까지 갔겠죠. 그러니까 산에 갈 목적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서 네. 죽으려고 했을 것이고, 네. 근데 적당한 데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다른 데를 찾았고 이랬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산 중턱에서 차량이 발견됐다면 경찰은 역시나 이 산 주변을 수색하는 건 맞는 수색 그렇죠. 방법이었겠네요. 그래야 되겠죠. 네. 예. 근데 당시엔 찾지 못했고 이후에 생활 반응이 없다라는 부분은 뭐 역시 가능성은 죽어서 뭐 생활 반응을 못하거나 뭐 네. 밀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뭐 감금돼 있거나 그러지 않는 한 생활 반응이 없다는 건 사실 뭐 죽었다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약 2달이 지난 2011년 9월 13일 집 인근 야산에서 황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부동산 사업을 하는 황덕하 씨는 10여 년 전인 2003년 법무사 시험을 보겠다며 집을 나가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황 씨는 별다른 직업도 없이 아내와 자식을 돌보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는 부인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사망 2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황덕하 씨는 2007년부터 슈레딩거의 고향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블로그를 통해 법률 상담을 도왔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잘나가는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며 쌓은 법률 지식으로 상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요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늘 모습을 비췄고 그 결과 황 씨의 블로그에는 160만 명이 넘는 방문자 기록이 있으며 그는 유명 블로거로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슈레딩거의 고향이라는 블로그 제목처럼 과학, 노마디즘처럼 철학 관련 글을 올렸는데 대부분 어디에서 퍼온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진정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블로그 프로필입니다. 난 현대사회에 파편화한 매트릭스 같은 실존적 소통을 거부한다.
정보의 익명화라는 방식과 자유로운 삶을 의미하는 노마디즘적 실존 형식을 존중한다. 황 씨는 블로그 글을 통해 교육개혁을 주장하고 일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분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작 자기 블로그에는 자살 영상이나 죽은 개의 사진 같은 혐오스러운 포스팅도 올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뭐 결국은 자살로 삶이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이 생전의 모습이 굉장히 알려져 있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이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람의 실체가 굉장히 괴리가 컸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그 이슈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교수님. 그 이 양가적인 모습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실제로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었지만은 네. 실제로는 그 능력은 안 됐었고 마치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뭐 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알려지기를 바랬던 거고 알려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이 수단이 뭐 블로그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지식을 채용하는 거죠. 네.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어떤 단편적인 부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입소문을 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마치 전문가있냐 이제 붙어버리는 건데 실제로는 지금 이 쓰신 블로그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앞뒤의 말이 잘 안 맞죠.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쓴 거고 그냥 보통 짧은 어떤 검색 지식을 요하는 현대의 그 사이버 방식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 쓰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존재를 강화시키게 되고 네. 더 강화시키게 되고 이런 방식이 되면서 원래의 자기 존재와 많이 괴리가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것 자체도 이 이름 장명 자체도 이미 뭔가 한마디로 좀 있어 보이고 싶다라는 욕망 뭐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걸 네. 만든 원리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걸 뭐라 그래? 제가 화학 1학년 배울 때 일반화학이나 뭐 대학에서 슈레딩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존재와 시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치 되게 멋있어 보이겠죠. 흔히 말하는 양자역학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려고 했지만은 네. 자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썼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는 한편 이 사람이 뭐 외부적으로는 내가 인권 변호처럼 널 변호를 도와줄게 이런 법률 지식으로 하면 될 거야. 주요 어떤 진보 시위에 나가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익을 외치고 뭐 거기에 참가하고 이런 식의 외부적인 모습을 자꾸 펼쳤지만 또 한편에는 뭐 자살하는 영상, 뭐 죽은 개 사진 올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그런 모습 그리고 실제적인 자기 삶은 또 전혀 반대 부분에 있고 이렇게 좀 실제적인 삶과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삶이 다른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일종의 그 셀럽? 뭐 이런 식의 자신의 삶을 또 앞에 내세웠는데요. 그죠. 허위적인 셀럽이죠. 네. 그 뭐라 그러나 일종의 상상한 가상의 삶을 즐기는 셀럽. 네. 인 거죠, 이분은. 네. 그런 부분하고 사실 이 사건 그 뭐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부인을 죽인 이 사건하고. 근데 지금 이 가상의 그 삶을 즐겼던 셀럽은 네. 실제로 그 많은 돈을 벌진 못했죠. 네. 그죠? 자기 만족 정도로 끝났던 거니까 네. 그 이상의 범죄가 벌어지진 않았던 거고. 네. 지금 이영학 같은 경우는 그 이 사이버 공간이 아니라 오픈 공간. 그러니까 네. 저기 말하자면 실제 방송 공간, TV나 라디오 같은 뭐 지면 매체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실제 그러면서 많은 돈을 기부를 받으면서 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짓말이 필요했던 거고 그것을 알리거나 뭐 할 때는 폭력적인 방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네네. 이영학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외제차가 뭐 3대 정도 뭐 있었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알려졌는데요. 자산에 관련된 부분은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덕화 씨 사건을 뭐 가져왔는데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이영학 씨의 셀럽 그리고 이제 어떤 가상된 가짜의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비교적인 사건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있어서의 삶은 좀 달랐습니다. 황덕화 씨는 그냥 고시원에서 아내가 심지어 이혼한 아내가 준 돈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영학 씨는 천사 아빠 얼굴 뒤에는 집에서는 좀 악마 같은 가학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 이 아내 실시간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일 이영학의 아내 최 씨는 강원 영월경찰서에 이영학과 함께 고소장을 냈습니다. 의붓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8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5일에는 증거물과 함께 성폭행 추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최 씨는 남편이 딸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을 때 시댁이 있는 영월에 머물렀는데 이때부터 최 씨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신고 다음 날인 6일 최 씨가 사망했습니다. 이영학의 말에 따르면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오윤성 교수의 KBS 인터뷰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하게 되는데 그럼 왜 그 고소를 한 당사자가 자살을 했을까? 하는 그것도 상당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최 씨의 이마에는 이상한 상흔이 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흔이 자살과는 무방한 투신 이전에 벌어진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흔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시신에 남은 상처를 토대로 최 씨가 투신하기 전 이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보고 투신 당시 집에 함께 있던 이 씨가 자살을 방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내사를 벌였습니다. 이 씨는 숨진 최 씨의 이마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해서 의붓 아버지와 8년간 성관계를 맺고 숨겨온 곳이 화가 나 때렸다, 폭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영학은 아내가 투신한 직후 119가 출동해 시신을 수습하는 동안 옆에서 태연하게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는 현장의 피를 물을 뿌려 지우는 행동 등의 이상한 행동도 했습니다. 부인이 자살을 하고 20시간이 지난 이후 이영학은 방송국에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3,500만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직접 아내를 염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는 우리 마누라가 제일 예쁘다. 마지막에 이렇게 만질 수 있다는 게 행복해 라고 말하며 죽은 아내의 입과 가슴 부근에 입을 맞췄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영학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온종일 아내를 염하는 동영상을 봅니다. 그러면 아내가 염할 당시 온몸이 다 깨매진 모습으로 꿈에 나와 뽀뽀해주고 갑니다. 네, 그 아내의 성추행, 그 시아버지로부터의 성추행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신했을 때 머리에 있는 이상한 상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당시에 이 씨가 같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119가 나왔을 때는 뭐 굉장히 일상적인 뭐 전혀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이 좀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상흔으로 봐서는 머리 쪽에 뭘 던져갖고 상처가 났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이영학이란 사람도 진술을 하고 네. 일단 뭐 싸웠다, 갈등을 있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뭐 떠밀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내가 투신을 해서 죽었다, 이런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상처와 연관성이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전에 의붓 아버지와 8년간의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간은 없었다. 성관계를 맺은 건 맞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그렇고 진술도 그랬다고 합니다. 강간은 아니다. 말하자면 화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강제로 한 건 아니다 라고 한 거고, 이 이영학도 역시 그러니까 성관계 해던 거를 나한테 숨겼기 때문에 때렸다. 그러니까 맥락은 다 맞아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문제는 왜 투신한 현장에서 약간 좀 뭐 슬픈 것 같은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은 구급대원이 CPR을 하는 거를 보고 다른 데로 계속 전화를 하고, 그 전화할 때 옆에서는 딸아이가 그걸 또 사진을 찍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앞 사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다뤘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네. 이영학은 얘기를 했겠죠. 조금 뭐 사람들 오니까 슬픈 척 한 다음에 딸아이한테 야, 이거 사진 좀 찍어라. 이게 증거가 될 거니까, 방송사에 보낼 거니까. 그리고 이영학은 아마 그 전화는 방송사나 아니면은 언론사 관련된 곳과 전화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얘기했잖아요. 염하는 것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누구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자기를 셀럽으로 만들어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아내가 이렇게 죽었고 그걸 찍어서 보낼 테니까 뭐 해달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너무 잘 알았던 것을 보면은 그 두 사람의 행동은
그 맥락이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사후에 바로 이거를 보내서 3,500만 원을 달라라고 한 건 마치 이건 거의 뭐 보험 사기범? 보험 살해를 해서 하는 사기범들의 어떤 그런, 왜냐면은 이제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게 보험금으로 이렇게 돈으로 이게 좀 전환이 되는, 이게 죽어서 얼마큼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좀 익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뭐 죽인 게 아니냐라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가 굉장히 그 심각한 말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뛰어내렸던 부분인데 그 다음 행동. 그러니까 딸아이랑 이영학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 부인이자 어머니인 사람은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네. 돈인 거죠, 돈. 그게 사실은 충격적인 거고, 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저도 요만한 영상을 봤는데 그냥 끔찍했어요. 네. 그 온몸이 다 이 어깨부터 목하고 뭐 무릎까지 다 분신이에요. 네. 그리고 뭐 알려진 대로 그 부인의 성기 쪽에 무슨 뭐 이른바 좀 비속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있었고, 그거는 뭐냐면은 이 이영학이 그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소유하는, 몸뚱이를 소유한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아주 가증스럽게 가학적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노예 소유주 같은 형태를 한 거죠. 그리고 하는 말도 참 입에 담기 힘든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디가 예쁘다는 둥 계속 그 어디를 두드린다면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죽이고 뭐 하는 그런 행동보다도 자기 부인의 시선을 염호하면서 그걸 찍으면서 하는 행동이 이 보통의 사람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숨진 최 씨는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최 씨가 초등학교 때 동급생들에게 성폭행 당한 이후 양아버지, 이웃 등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는 9월 5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시아버지의 총기 위협에 못 이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시아버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엽총 등 총기 5정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이영학의 의붓아버지 B씨와 채널A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B씨입니다. 성폭행 한 적?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국가수 분석 결과 며느리의 몸에서 B씨의 DNA가 나온 사실이 확인되자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B씨 측은 5일 새벽 이영학이 영월집에 찾아와 아내를 남겨두고 어머니를 태워갔다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씨 아내가 잠을 자던 의붓 시아버지 B씨를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B씨의 가족입니다. 누가 올라와서 잠결에 밀었대요. 부인인 줄 알았는데 부인이 아니더래요.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나 폭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B씨 가족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소리 지르면 옆방에서 B씨 지인이 자고 있는데 알아챘을 거죠. 총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농사 망치는 짐승 때문에 그런 총을 갖고 있는 거지 사람 잡으려고 총을 갖고 있는 게 어딨어요. 네, 이 시아버지 관련된 성폭행 이야기와 어렸을 때부터 이 성적 학대를 당해왔다라는 내용이 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의 어렸을 때부터의 이 좀 비극적인 성적 학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연결이 쭉 된 것일까요?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인 최 씨를 어렸을 때부터 만났고 아마도 어렸을 때 이영학이라는 사람의 그 범죄적 습격을 봤을 때 정상적인 만남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하는 것처럼 가출한 여고생 뭐 이런 사람들을 일종의 성매매의 도구로 쓰는 것처럼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그 부인 최 씨의 삶이 그냥 쉽게 말하면은 어려서부터 성학적 학대를 당해갖고 집 나와서 가출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행한 어떤 청소년을 이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이용했다 해도 사실은 뭐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종의 노예적인 삶을 강요했다.
라고 해도 그건 뭐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시아버지 라는 이 사람이 집에 엽총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고소장에는 총기 위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고소장은 아마 네.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제출을 했을 거니까. 같이 가서 제출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은 내용 전체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고소장 내용 전체는. 그래서 이제 네. 경찰이나 검찰이나 등등도 딱 보니까 이건 좀 너무 이상하다라고 해서 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반려하게 된 부분도 그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의심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쪽에서도. 네. 그렇다면 뭐 앞에서 살펴본 이 영학을 볼 때 충분히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뭔가 자꾸 설계를 하고 계획을 짜는 모습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 고소장 제출했을 때에 이 어떤 자기가 그리고 싶어왔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을까요? 그럼 총기 관련된 부분이나 이 성폭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이것은 지금 수사 중인 부분이라서 네. 뭐 발표가 안 되고 논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의붓 시아버지 주장은 화간이다. 아니면 이거는 뭐 성관계는 했지만 절대 강간은 아니고 총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인 거고, 아니 이건 확인해봐야 되는 거고. 네. 이영학 주장은 그게 아니다. 어차피 강간을 했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확인한다 하면은,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장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의심하는 가능성은 일종의 이영학이 자기 부인을 이용해서 아버지한테 뭘 뜯어내려고 했다. 네. 라는 쪽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반대는 다른 부분은 요건 조심스럽지만은 그 이영학의 시아버지도 역시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책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했다고 하면은 네. 그런 것까지도 지금 뭐 의심하는 부분이 있고, 요거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뭐 과도하게 총기 5정이라고 하면 아무리 시골이라 하더라도 총기 5정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적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뭘 떠나서도 이게 자신의 며느리랑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게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거의 불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네. 자기가 그러는 거죠. 도덕적으로는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은 강간 아니다라고 주장하려고 주장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최 씨의 어떤 식물 같은 지금 이 삶을 볼 때 본인이 유혹을 뭐 나서서 이 나이도 많은 그 노인을, 게다가 이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성적으로 유혹을 했을 가능성이 이 사람의 성격적 그 다른 거죠. 네. 뭐냐면은 네. 지금 남편이 자기를 성적 학대하는데 네. 그나마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눈이 맞았다. 네. 이렇게 의붓 아버지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쪽 주장. 그쪽 주장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니까 굉장히 불행한 삶을 가져갖고 내가 몇 마디 하다가 이렇게 됐다. 인정한다. 그렇지만은 강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금 주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아, 이거는 빨리 좀 수사가 좀 진행이 그렇죠. 돼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나와야겠네요. 수사가 너무 검찰이나 경찰이 이 부분을 애초에 했어야 되는 거를 너무 늦게 해버리니까 네. 최 씨의 죽음과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실제로 이런 어떤 부분을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니라는 비난을 받는 게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 9월 5일 날 제출한 이후에 다음 날 죽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죽음에 전에 상흔이 있었는데 상흔에 관련돼서 남편 이영학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관계, 8년간의 관계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관계가 애초에 그 죽음하고 깊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지금 글쎄요. 뭐 분명히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영학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네. 혹시 또 의붓 아버지도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강간이라는 게 아니라 네. 아까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며느리랑 성공하는 게 그게 말이나 돼요. 말이 안 그 되죠. 부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또한 유서에 남편에게 성적 학대를 당해왔으며 지속된 폭행이 견디기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학의 자택에서는 음란기구도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영학은 자신뿐 아니라 부인 최 씨에게 문신을 온몸에 다하게 했고 부인의 몸 안 허벅지 중심으로 해서 성적 비하의 내용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주 노릇을 한 이 씨는 성매매 알선을 위해 여러 여성들을 모집했고 자신의 아내까지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도중 각종 성인용품은 물론 컴퓨터와 여러 대의 휴대전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등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증거물에서는 수십 건의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었으며 아내 최 씨가 촬영된 영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성인 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 씨는 이영학의 로봇 같았다고 했습니다. 주민입니다. 이영학이 자동차 튜닝을 하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최 씨는 남편 옆에서 공구를 들고 멍하니 서 있다가 뭔가 지시를 들으면 황급히 건네곤 했어요. 식당 주인입니다. 이영학이 아내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손가락질로 뭔가를 시키는 장면을 자주 봤어요.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언제나 아내 몫이었죠. 이영학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살했다. 아내의 죽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영학이 쓴 어금니 아빠의 행복 중 일부분입니다. 아내는 아연이 곁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아연이는 화답이라도 하는 듯 옹알이를 했고 나는 자리에 누운 채 피눈물을 삼켰다. 나는 믿는다. 아내의 말이 가슴팍에 꽂혀 저려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내는 단 한 번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었다. 자꾸만 눈물이 난다. 나는 소리내지 않으려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하늘에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연이를 도와주세요. 가엾은 아연이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그 남편에 의한 성적 학대에 관련된 그리고 남편이 평상시에 아내 최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뭐 저희가 또 충분히 다루긴 했지만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살했다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그 가증스러운 말이죠. 왜냐면 자기가 아내가 그렇게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자기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몸에다 그런 문신을 새긴다는 거는 미친놈이죠.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네. 정상인 뭐 다 떠나갔고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금방 밝혀질 일을 그냥 거의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어금니 아빠의 행복도 실제로 이 사람이 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대필 작가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걸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감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색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텍스트 분석하기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본인의 워딩이 아닐 수 있으니까. 원인이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 사실 나를 사랑해서 자살했어요라는 말은 저희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딴 분의 진술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뭐 많이 아는 어떤 분인 것처럼. 네. 이런 상대방이 죽었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살을 했다. 근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분하고 지금 이영학 씨가 어떤 좀 비슷한 어떤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저희가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이 좀 되고 있어서 그런 발언에 있어서 이런 발언의 의미? 그러니까 이제 네. 모든 걸 자기중심주의로 가는 거죠. 자기중심주의여서. 즉 사회성이 떨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일종의 자기중심적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은 뭐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네. 이영학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네. 모든 거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고 그것에 거칠 그 방해가 되는 건 과감히 공격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최 씨에 관련된 건 아마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긴 할 것 같은데, 너무나 솔직히 너무 불행한 인생이어서 진짜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그런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성적 착취를 당하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우리 학교 밖의 청소년 아이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교묘하게 착취하는 이런 종류의 기생형 인간 말종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네. 지금 어디 가보세요.
학교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조건만남으로 이 성매매의 도구로 이용되다가 소년원 가고 어디 가서 술집으로 팔려가고 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불쌍한 아이들 중에 부인 최 씨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더 나쁜 놈을 만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돌아가신 최 씨의 명복을 잠시 빌고요. 다시 또 이영학 씨의 재산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언론을 통해 넉넉치 않은 형편임을 내비쳤던 이 씨의 재산 형성 과정 역시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영학은 앞서 2006년 딸과 함께 동일한 희소병인 거대 백악종을 앓는 사연이 소개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공개적으로 치료비 후원을 부탁해 왔습니다. 이 씨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장애인연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와 이양, 숨진 아내 최 씨는 지난 2007년부터 매달 생계급여 109만원과 장애수당 등을 포함해 약 16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씨가 받은 장애 판정은 지적장애 등급 상급, 지적장애 등급 상급은 IQ 50에서 70 사이입니다. 그러나 알리바이를 만들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면에서 과연 그의 지능에 그 정도의 장애가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후원금으로 받은 돈으로 외제차 3대를 샀고 그중 한 대만 자신의 명의로 해놨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차이지만 배기량이 1999cc였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재산 상정 기준에서 2000cc 미만은 재산 기준에서 빠지게 됩니다. 어금니 아빠의 행복 중 일부분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하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장애를 가지고 사는 나를 한번 보라고. 행복과 불행은 단지 백지 한 장 차이일 뿐이라고. 그 또한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다. 나는 오늘도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그것이 고맙기만 하다. 나는 한 집안의 가장이다. 이영학은 방송을 통해 어금니 아빠로 불리며 천사 같은 아빠로 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왔습니다. 과거 이영학의 방송을 담당했던 PD는 그에 대해 방송을 너무 잘한다며 본인이 나서서 촬영할 때도 이 정도면 됐나요? 라든지 참치 통조림을 꺼내면서 이걸 먹으면서 찍으면 좀 더 불쌍해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했다라고 기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서문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고 나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우리 가족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환하게 웃는 꿈을.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산 부분하고 뒷부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적장애 부분이 또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3급이면 사실 50에서 70 사이인데 지금 이 사람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 그것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순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하고 나서 등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받은 게 아니에요. 네. 뭐냐면 이 사람은 그게 등급을 받아갖고 뭐 혜택이 있는지를 잘 몰랐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 집안 너무 잘 살았는데요. 지금도 이 어머니 뭐 그쪽 집안들 뭐 지금 형제자매도 다 있어요. 아니 형제들 말하자면 뭐 형도 있고 누나도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었는데 방송에 출연하고 하면서 후원을 받고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누군가 도와줬다고 표현하면 사실은 이건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지만은 네. 분명히 그 중간에서 제가 방송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소위 그 의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 이렇게 되면은 은근슬쩍 한두 번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불법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려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등급의 뭐 불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은 많이 좀 석연치 않네요. 석연치 않고 또 그 뒤에 이 사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장애 판정을 받으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뭐 장애연금, 네. 또 생계급여, 뭐 기타 등등 후원금 이런 것들을 받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얄궂은 게 이게 배기량이 딱 맞춰가지고 이 차 중에서 되게 결국 돈 안 내는 것만 자기 이름으로
네.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은 네.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정말 이쪽으로는 좀 영리한 그렇죠. 네, 모습을 좀. 근데 보이네요. 의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아니 지적장애 상급 2급, 2급이 상급이냐 하여튼 요건 혼란이 있지만 하더라도 아니 그 부분에서 그걸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또 의사들은 얘기를 해요. 50에서 70여 대 가능하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고 또 일부 의사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제가 봐도 IQ가 한 70 정도만 돼도 사실은 뭐 이런 변에서 뭐 사람을 속이고 이러는 거에서 아주 못하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 삼아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을 지능적으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속이는 것의 일부 수단으로서 장애 판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영학 씨를 천사 아빠로 처음 방송 내보냈던 PD에 따르면은 그 방송 자체 할 때도 이미 연출을 했다 본인이. 이후에 뭐 이 사람의 삶이 사실 연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 이후에 그 셀럽으로서 자신을 어떤 그렇게 연출해온 모습하고 좀 연결해서 좀 보자면요. 그렇죠. 실제로 이 방송에서 만들어주는 것을 봤을 때 아마 그 방송 PD도 조금 이상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기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느꼈는데 이미 결정된 건 이미 뭐 방송을 했을 거고. 네. 그 뒤에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방송의 매체라는 것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영상의 힘, 그 사이버 공간의 힘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네네. 그걸 아주 충분히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익을 얻고 그랬다는 것이 참 이 부분이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이 시스템을 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까운 목숨 하나 적기만 둘이죠. 네. 희생됐다는 것 자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딸아이도 역시 희생자이지 않을까. 네. 가해자이지만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얘기되는 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종 사건 수사, 강력 사건 수사 관련된 부분도 시스템에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늘상 뭐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좀씩 드러나는데요. 일단은 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사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가지고 억울한 분들의 한이라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심판을 가해자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경찰 시스템뿐 아니라 언론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우리가 좀 무분별하게 언론을 방송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가적인 피해, 희생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뭐 또한 저 또한 어떤 언론은 아니지만 어떤 방송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깊게 새기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도 좀 방송을 만들어 나갈 것을 조금 여러분께 약속을 해보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최대한 확인된 사실 그리고 최대한 이 사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 그런 걸 중심으로 또 최대한 노력해서 방송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뭐 어금니 아빠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좀 다음 주에 또 다른 방송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이 황덕하라는 사람이 전처를 찌르고 사라졌는데 2달 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지금 이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이 사건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일종의 치정 사건이겠죠. 네. 뭐 이혼한 전부인 관련된 부분에서 재기업 원하고 안 하고 막 뭐 다툼을 하다가 네. 심각한 치명상을 입히고 도주한. 네, 근데 자신의 부모 집에 불렀고 자신의 부모님이 있는데 또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도구를 칼을 30cm 회칼을요. 회칼을 준비했다는 건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을 것인데 그 장소를 왜 부모님의 집
행복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근데 그거는 네. 부모님한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다. 뭐 흔히 말하는 지금 이게 가정 관련된 부분과 연관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뭐 이건 추정입니다만 평소에 뭐 이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뭐 그랬다고 하면은 한 번에 해결할 생각이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같이 재결합한다고 약속을 해라. 뭐 네. 이렇게 칼로 위협하고 뭐 이런 부분 이렇게 계획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아니면은 뭐 네네. 같이 쭉 찔러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 네. 뭐 이런 식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부모 앞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관계이기도 한데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가정이라고 보면 부모님 포함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누가 보이려고 할까라는 일반적인 상식이 좀 있어서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부모님 앞에서도 네. 아이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많이 그래요. 네, 그 부분은. 네, 그런가요? 왜 그런 심리는 어떤 건가요? 부모님 앞에서. 왜냐하면 네. 그건 가족과 연결돼 있어요. 가족주의죠. 가족과 관련된 네. 심리적인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나와 내 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네. 가족. 그러니까 내 윗대의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니까 가족 생활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못 하는 거니까 잘해보겠다고 누군가 증인이 표했다면 부모가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달 동안 행방이 사라졌습니다. 산 중턱에서 차량이 발견됐다. 이거는 뭐 버리기에는 차량을 단지 버리기에는 산 중턱은 뭐 이해가 안 되는 장소여가지고요. 자기가 걸어가기 힘드니까 네. 차량을 가지고 산 중턱까지 갔겠죠. 아, 그러니까 산에 갈 목적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가서 네. 죽으려고 했을 것이고, 네. 근데 적당한 데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다른 데를 찾아.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분석하는 사건 이야기. 크라임.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을 맡고 있는 김 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시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을 모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배상훈 교수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팟빵 오리지널 카페에 가입을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 다 답글을 달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에는 미리 제가 이번 방송할 아이템을 미리 카페에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만 좀 카페 가입하신 분들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고 그러려고 합니다. 뭐 되는 대로 뭐 저희 스튜디오 사진이나 교수님의 그 잘생긴 용안을 조금 올려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있으니까요. 네, 좀 많은 가입 pbo.kr입니다.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청취자들 중에서요, 뭐 여러 직종들이 있지만 작가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책을 후원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 심아진이라는 작가님, 심아진 작가님의 어쩌면 진심입니다라는 어쩌면 콤마 진심입니다라는 책인데요. 지금 현재 해외에서 거주 중이시고요. 네, 이 책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crime@팟빵.com으로요 주소하고 성함, 연락처 꼭 적으셔야 됩니다. 택배 받아야 되니까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요 집으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생각이 좀 빨간 분이세요. 제가 앞에 머리말을 하고 조금만 살펴봤는데요,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책도 어떤 보면 그런 거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근데 책 내용까지는 뭐 제가 자세히 안 읽어봤기 때문에 소개는 못 드리지만 조금 포스트 모던합니다. 일반적인 줄거리, 어떤 주인공 줄거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이희락이라는 인물의 이 양가적인 모습,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실제로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었지만은 네. 실제로는 그 능력은 안 됐었고, 마치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뭐 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알려지기를 바랬던 거고, 알려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이 수단이
뭐 블로그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지식을 채용하는 거죠. 네.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어떤 단편적인 부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입소문을 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마치 전문가있냐 이제 붙어버리는 건데, 실제로는 지금 이 쓰신 블로그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앞뒤의 말이 잘 안 맞죠.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쓴 거고, 그냥 보통 짧은 어떤 검색 지식을 요하는 현대의 그 사이버 방식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 쓰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존재를 강화시키게 되고, 네. 더 강화시키게 되고, 이런 방식이 되면서 원래의 자기 존재와 많이 괴리가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것 자체도, 이 이름 장명 자체도 이미 뭔가 한마디로 좀 있어 보이고 싶다라는 욕망, 뭐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걸 네. 만든, 원리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걸 뭐라 그래. 제가 화학 1학년 배울 때 일반화학이나 뭐 대학에서 슈레딩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존재와 시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치 되게 멋있어 보이겠죠. 흔히 말하는 양자역학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려고 했지만은 네. 자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썼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는 한편 이 사람이 뭐 외부적으로는 내가 인권 변호처럼 널 변호를 도와줄게, 이런 법률 지식으로 하면 될 거야, 주요 어떤 진보 시위에 나가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익을 외치고 뭐 거기에 참가하고 이런 식의 외부적인 모습을 자꾸 펼쳤지만, 또 한편에는 뭐 자살하는 영상, 뭐 죽은 개 사진 올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그런 모습, 그리고 실제적인 자기 삶은 또 전혀 반대 부분에 있고, 이렇게 좀 실제적인 삶과 그다음에 좀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삶이 다른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일종의 그 셀럽 뭐 이런 식의 자신의 삶을 또 앞에 내세웠는데요. 그죠. 허위적인 셀럽이죠. 네. 그 뭐라 그러나, 일종의 상상한 가상의 삶을 즐기는 고 이랬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산 중턱에서 차량이 발견됐다면 경찰은 역시나 이 산 주변을 수색하는 건 맞는 수색 방법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네. 예. 근데 당시엔 찾지 못했고, 이후에 생활 반응이 없다라는 부분은 뭐 역시 가능성은 죽어서 뭐 생활 반응을 못하거나 뭐 네. 밀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뭐 감금돼 있거나 그러지 않는 한 생활 반응이 없다는 건 사실 뭐 죽었다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약 2달이 지난 2011년 9월 13일 집 인근 야산에서 황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부동산 사업을 하는 황덕하 씨는 10여 년 전인 2003년 법무사 시험을 보겠다며 집을 나가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황 씨는 별다른 직업도 없이 아내와 자식을 돌보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는 부인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사망 2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황덕하 씨는 2007년부터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블로그를 통해 법률 상담을 도왔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잘나가는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며 쌓은 법률 지식으로 상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요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늘 모습을 비췄고, 그 결과 황 씨의 블로그에는 160만 명이 넘는 방문자 기록이 있으며 그는 유명 블로거로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블로그 제목처럼 과학, 노마디즘처럼 철학 관련 글을 올렸는데 대부분 어디에서 퍼온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진정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블로그 프로필입니다. 난 현대사회에 파편화한 매트릭스 같은 실존적 소통을 거부한다. 정보의 익명화라는 방식과 자유로운 삶을 의미하는 노마디즘적 실존 형식을 존중한다. 황 씨는 블로그 글을 통해 교육개혁을 주장하고 일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분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작 자기 블로그에는 자살 영상이나 죽은 개의 사진 같은 혐오스러운 포스팅도 올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뭐 결국은 자살로 삶이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이 생전의 모습이 굉장히 알려져 있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이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람의 실체가 굉장히 괴리가 컸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그 이슈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교수님, 근심에 인칭을 부여해서 그 진심과
넌 누구냐, 진심 넌 누구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통의 글쓰기와 좀 다른 작법으로 쓰신 책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관심 있으시면은 메일 보내주시면 책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또 이영학의 살인사건, 그리고 학대의 정황들, 그리고 그 집에 깔려있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이제 시작 전에요, 다른 사건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사건을 다루려고 하냐 하면은 역시 조금 비슷한 궤에 같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날카로운 범죄 분석. 배상훈의 범죄 분석. 2011년 7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수원시 권성구에 있는 한 자택, 황덕화 씨는 자신의 부모의 집이 있는 이곳에서 2년 전 이혼한 전부인 최모 씨를 불렀습니다. 황덕화 씨는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최모 씨가 거절하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황 씨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해간 30cm 회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곧 최 씨를 6차례 찔렀습니다. 최 씨는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그는 부모님에게 나도 죽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황 씨의 부모는 119에 신고했지만 치명상을 입은 최 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황 씨는 그 후로 2달간 행방이 묘연했고 수원 남부경찰서는 그를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칠보산 중턱에서 황 씨의 차량을 찾아냈지만 황 씨 본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이 며칠 동안 칠보산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주변 지인들에게 수사도 벌였지만 황 씨의 소재는 결국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출금 기록이나 휴대전화 사용, 인터넷 접속 같은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키 178에 등산복 차림, 고시원 거주, 블로그 운영 등의 신상 정보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황 씨가 자살을 했을 가능성과 고시원에 은둔하고 있을 가능성을 모두 검토했으며 또한 너무나 생활 반응이 없다는 점에서 은둔하고 있다면 누군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